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석입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뭐 연구비 신청 유지 및 연구 벤치 세팅하기인데, 벤치 세팅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는 뭐 실험실적인 연구가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다들 그냥 다 안 보시고 딴 거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좀 다른 내용도 좀 넣었으니까는 좀 재미는 없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정성희 교수님께서 일단은 뭐 조화로운 병원 생활 뭐 그리고 학회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제가 듣기에도 감동적으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병원에서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요. 혹시나 뭐 내가 진짜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한번 내보겠다. 뭐 그러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은 뭐 이 연구를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이제 좋은 말들이 많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게 진짜 올바른 것일까? 하지만은 그리고 뭐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뭐 이런 확실성이 없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뭐 여기서는 제가 호기심 때문에 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제가 2002년도에 의정부성모병원에 발령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제가 수화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은 저희 병원은 의정부성모병원은 그렇게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어서 사실은 뭐 상부 하부 뭐 이렇게 나뉘지도 않았고 국산사자 응미실 뭐 에브리올로지처럼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뭐 위내시경 한 30개 하고 오후에 그 당시 뭐 콜로너는 많이 하던 때가 아니니까 뭐 대여섯 개 하고 그다음에 5시가 되면은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뭐 어퍼제 이런 거 다 끝나니까 그때 내려가서 ERCP 하고 그게 끝나고 다시 오면 응급실에 온 블리딩 환자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내가 이걸 몇 년이나 할 수 있으며 내가 이게 계속 정년까지 했을 때 나한테 남는 거는 과연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씩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부성모병원 규모가 작은 병원이니까 뭐 업데이트된 진단이라든지 치료에 대해서 투자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뭐 정성희 교수님이나 예병덕 교수님처럼 이렇게 명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가장 뭐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도 뭐 전임 교원 임용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병원들이 이제 뭐 환자만 열심히 많이 봐가지고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쓰잖아요. 점점 이런 뭐 연구라든지 질 관리 이런 쪽에다가 많이 돈을 주다 보니까는 이런 쪽에 각 병원 대형 병원들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뭐 하다 보면은 일단 계속 또 윗분들도 그렇고 그냥 논문이라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돼지는 죽어서 순대를 남기는데 전임 강사는 죽기 전에 논문이라도 좀 몇 편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연구가 좋을까? 아마 이런 연구들은 지금 계속 다 막 들들 볶여서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차트 까뒤집는 연구라 그래가지고 요즘 뭐 EMR이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하면 되지만 전에는 종이 차트 때 이거 다 까뒤집어야 되잖아요. 뭐 제대로 적혀 있지도 않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과연 그리고 논문도 좀 써보시면서 점점 더 이제 고차원적인 연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게 이제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인데 제가 주니어 스템 때만 해도 조금 흉내를 내볼 수는 있었지만 요즘은 아마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한들 흉내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실험적인 테크닉이라든지 뭐 병의 기전을 밝히는 것들도 보면은 뭐 오가노이드라든지 뭐 페이션트 디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병원 생활 하시면서 뭐 내시경하고 진료 보고 하면서 이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임상의사건, 기초의사건 간의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결국은 이 병에 관련된 그런 기전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뭐 대부분은 뭐 요 단계에서 끝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와 어떤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진짜 연구자로서 성공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그 11월 달에 저희가 그 중계연구 웨비나 때 그리고 브리지바이오 이정규 대표님 모셔서 강의 들었고 그 브리지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이 성대 박석희 교수님이란 분이 처음에 뭐 안티펠리노 1의 기능을 규명을 해서 이걸 지금 임상 연구 안티펠리노 1에 대한 그런 그 스몰 몰레큘을 이렇게 그 IBD 치료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분은 그냥 밥만 먹고 연구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15년 이상 걸린다는 거. 그렇지만은 저희가 아마 임상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밥도 먹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의정부에서 맨날 국산사자 은미실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요즘에 핫한 거는 뭐 AI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빅데이터 이런 걸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이제 근데 나노 메디신이라는 게 처음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NCI 얼라이언스 뭐 이런데 이게 얼라이언스가 뭔지도 모르고 사전 찾아보니까 뭐 동맹 뭐 그런 건데 결국은 더 좋게 얘기하면 깐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런 얼라이언스 요즘 보면 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있고 그런 얼라이언스라는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거 찾다 보시면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이런 주제로 그때 2005년도에 스템 렉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2005년도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우리 임상에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하부 전공이 아니어서 그냥 위암 수술에서 센티넬 림프노드 매핑을 플루오레센트 나노 머티리얼을 가지고 한번 매핑을 해보겠다. 지금은 이게 이미 현장에서 쓰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일단은 저희가 그때 제가 학술진흥재단 지금 한국연구재단인데요. 여기 과제를 냈던 신진교 교수 연구지원 사업을 냈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 MD가 이렇게 내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할 때 굉장히 운이 좋지 않았나 했고 여기에 이제 포스텍의 이규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랑 동년배신데 되게 천재적인 분인데 사실 뭐 이분이 뭘 절 도와준 거는 없고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남는 시간에 뭐 토요일 날 가가지고 서울대 수의학과 가가지고 이렇게 토끼 잡으면서 이렇게 플로레스 나노 파티클이 림프노드로 가는 그런 센티넬 림프노드로 가는 뭐 그런 거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사실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훌륭한 임상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IBD 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캔서 리서치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를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하던 거를 꾸준히 이어서 하려면 그런 걸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 캔서 인스티튜트긴 한데 여기가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그런 쪽이어가지고 여기가 우리 미국에 3대 나노 테크놀로지 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스턴의 하버드하고 스탠포드하고 여기 조지아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도 없고 그래서 보스턴이나 스탠포드 이런 데 갈 돈이 없어서 아주 싼 아틀란타 이쪽으로 가서 제가 그런 나노 파티클을 직접 만들면서 그걸 안티바디나 이런 걸로 컨주게이션을 하고 뭐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해서 페이퍼도 냈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했고 사실은 이 나노 테크놀로지는 아마 저희 회장님이신 명승재 회장님도 아마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몰레큘러 이미징 쪽으로 많이 응용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몰레큘러 이미징 했다가는 금방 이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치료 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 세라피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때 국내에 있으면서 했던 그런 컬럼 캔서 몰레큘러 이미징에 대한 논문 냈었고, 이건 미국에 갔을 때 siRNA를 딜리버리하는 거, 요거는 어떤 캔서에서 그런 이미징하고 센싱하는 것들, 그런 걸 논문으로 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 siRNA보다는 크리스퍼 캐스9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서 콜레스테롤 캔서에서 그런 KRAS 포인트 뮤테이션을 교정하는 그런 걸 통해서 논문을 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췌장암에서 KRAS 포인트 뮤테이션을 유전자 가위로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P53은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그런 베이스를 바꿔치기 하는 쪽으로 교정을 해가지고, 이게 요번에 11월 달에 실린 페이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야심차게 그냥 화학하시는 분하고 페로브스카이트 퀀텀 덫이라는 걸 가지고 이미징을 이용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은 요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퀀텀 덫은 사실은 인체에 응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게 각광받는 분야가 LED라든지 뭐 레이저 발색 이런 쪽인데요. 요거를 그래도 독성을 최대한 없애면서 한번 암을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뭐 애니멀 스터디에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입증은 했지만 과연 이게 임상에 응용이 될까? 이런 퀀텀 덫은 되게 중금속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아무리 뭐 뭘로 싼다고 하더라도 그 독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이건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내면서 내심 저희가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사실 내긴 했는데 내용은 그래도 창의적이었는데 그 리뷰어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말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뭐 해서 그냥 다음 단계 저널에 내자 그래서, 그래 다행히도 처음에 이게 여기서도 사실은 리젝을 당했었는데 저희가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져서 이게 억셉트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가 뭐 이걸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랑 같이 2006년부터 일을 했던 그런 저희 랩에서 포닥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이제 하버드로 갔었고, 그 친구가 돌아오면서 현재 아주대 약대에 있고, 그 친구가 CEO로 저희가 해서 연구소 기업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소 기업을 차린 이유는 이제 아까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 연구비 신청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연구 신청 여러 번 해봤지만 굉장히 짜증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려운 거 하나는 나의 아이디어를 남이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기업을 차려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차리게 됐고요. 저는 주로 지금 암 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저희가 세팅을 해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그런 유명한 건 결국 탈모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뭐 시스템하게 주는 게 아니라 바른 다음에 울트라사운드로 쏘면서 머리카락이 나게끔 하는 그런 건데요. 뭐 지금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것들을 유전자 관리 딜리버리 하는 건 라이포솜을 이용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뭐 인비보라는 회사는 저희랑 비슷하게 크리스퍼와 mRNA를 결합해서 이런 뭐 그런 유전병에 대한 치료제를 이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래도 저희한테 힘이 된 게 최근에 나온 이런 모더나랑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그런 바이럴 벡터 딜리버리를 이용한 건데, 이 화이자랑 모더나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그 안에다 이제 mRNA를 넣어서 딜리버리하는 방식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뭐 심근염의 부작용도 많고 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결국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테크닉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좀 더 빨리 임상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비를 신청하고 할 때 가장 뭐 고민스러운 건 과연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거며 연구 주제를 어디서 찾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뭐 옛날에 나온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학회라든지 보면은 unanswered question이라고 이런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젠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로우 리스크 아데노마는 어떻게 서베일런스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세레이티드 리전은 어떻게 서베일런스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은 또 최근에 많이 밝혀졌죠. 근데 아직도 뭐 할 것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보겔스타인 아데노마 카시노마 시퀀스를 그런 만든 가설을 세운 보겔스타인 박사인데 이분도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그래서 네이처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코렉탈 캔서에 대해서 그 해결해야 될 5가지 빅 퀘스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읽으시면서 과연 지금까지 뭐가 돼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논문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연구 주제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시는 데 있어서 뭐 선생님들이 속한 병원의 멘토 선생님이나 하시던 게 있으면 뭐 그런 쪽으로 쭉 나가시면 되겠지만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개는 그 빅 페이퍼에서 뭐 중간에 뭐 인트로덕션 좀 읽어보고 나머지 중간에 뭐 시간 없으면 읽지 마시고요. 막판에 그냥 챌린지, 오퍼튜니티, 퓨처 퍼스펙티브 요것만 읽어보셔도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뭘 해나가야 될 것인지 약간 감이 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넘어가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비 신청 이미 뭐 신청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게 될 텐데요. 그런 거에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연구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있고요. 연구재단에서는 대부분은 기초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과제를 받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랑 과기부 거 두 개에서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게 요거 그 과기부에서는 요 생애 첫 연구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요번 달에 아마 그 응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내년 봄쯤에 아마 창의 도전 연구 지원 이런 것들을 아마 공모를 할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요 2개고요. 여기서의 신진 연구는 우수 신진 연구라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업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PhD나 PhD 캔디데이트를 위한 거지 뭐 저희 MD를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2가지에 조금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애 첫 연구는 지금쯤 이제 공모를 해서 요게 올해 2020년 상반기는 3월부터 해서 12개월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단년도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연도로 해서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 창의도전 연구대 굉장히 선정 과제 수가 많습니다. 한 1000개 내외를 주고요. MD들도 제법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보다는 2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질병관리청, 식약처 이런 데 연구들은 요 htdream.kr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종합정보 시스템에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처음부터 뭐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최근에 나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범부처 전주 의료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그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든지 뭐 연성 내시경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뭐 AI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들이 이런 범부처 전주 의료기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뭐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주변에 보면 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임상적인 걸로 해서 하시려면 몇 가지가 없고요. 이거 네카에서 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전향 연구가 있는데 전향 연구는 아마도
단독으로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몇 개 병원이서 뭐 다기관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비교 평가 후양 연구라든지 근거 생성 연구,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그래도 뭐 빅데이터 가지고 하면 그나마 논문은 그냥 쓰기는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드는데 뭐 통계학자라든지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요런 거 해서 하시면은 그런 연구비로 뭐 빅데이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재단이나 이런 그 제약회사와 관련된 재단이라든지 한독제석재단, 제약회사에서 만든 재단인데 이런 데서도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 연구비를 주고 있는데 이거 좀 이런 정보들을 제가 장영국에서 연구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조금 굉장히 많이 명순 회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연구비를 많이 신진 연구자들한테 주자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한 4-5분한테 그래도 뭐 시드머니로라도 해서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내년 봄에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거에도 좀 열심히 참여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비 수혜를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기초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존이나 동물 실험보다는 어떤 응용이라든지 우리가 샘플을 갖고 있는 뭐 대변 샘플, 뭐 조직 샘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더 되실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구비는 대개는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이라든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창의적으로 쓸수록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발전에 기여할 만한 주제인데 이게 하여간 쉽지는 않죠. 그리고 심사위원회 입장이 되어 보기인데 사실은 심사위원은 여러분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심사를 할 수도 있어요. 대개는 높으신 분들은 심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구재단에서 막 심사위원 찾다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안 되면은 이 연구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한테 심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입장이 되어보는 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연구비 평가의 중요한 요소는 과연 언맷 니드,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환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근데 충족시켜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창의성이라든지 좀 더 신진 연구가 아니라 뭐 일반 연구나 중견 연구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몇 편이나 썼느냐, 이게 거의 그 당락을 결정을 하고, 사실 중견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연구비가 큰 거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들리는 거는 임팩트 팩터 10점짜리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일단은 뭐 프릴리미너리티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연구에서는 사실은 프릴리미너리 데이터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서 작성 시에는 하여간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심사위원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IRB의 연구 계획서를 낼 때 중학생 수준에 맞추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뭐 중학생 수준은 아닐 테니까 어찌 됐든, 그리고 그 과제 수가 많으면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눈에 확 띄게끔 그림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게 현실적인 걸 해결하려는 거냐, 미래 가능성을 보고 하려는 거냐, 그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결국은 잘 써놓은 걸 많이 읽어봐가지고 이런 거 요즘은 접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보다 결과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 잘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뭘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좀 스토리텔링을 써놓으면 될 가능성이 더 높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가자들이 여러 개를 평가하다 보면 결국 요약서만 읽어보고 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요약서를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게끔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연구계획서 예시인데 뭐 어디 남의 것 갖고 오긴 그래서 뭐 제 걸 했는데 이게 잘 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좀 넣거나 임상 시험 연구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마 저기 성결 선생님 계실 텐데, 이건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이렇게 뭐 크론병 환자에서 바이올로직스 쓰기 전후에 마이크로바이옴 변화에 대한 연구, 성결 선생님이 만드신 거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이건 뭐 연구비 없이 그냥 연구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샘플을 잘 모아놓고 또 임상 정보를 잘 레지스트를 해놓는다면
이런 거 가지고 연구비를 신청을 하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때 제가 그 대변을 모아가지고 대변에서 마이크로 RNA 대장암 관련된 마이크로 RNA를 찾아서 했던 그런 걸 논문으로 낸 적이 있는데요. 초기에 할 때는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초과학자들은 이런 샘플이 없잖아요. 저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땐 저희 샘플이 있는 게 굉장히 큰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서치 세미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니어 때는 사실은 직접 핸즈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마크로젠에서 하는 DNA 마이크로 어레이도 직접 해보고 뭐 학교라든지 뭐 연구소에서 하는 뭐 RT-PCR, 뭐 웨스턴 이런 거 다 직접 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하려면은 다리품을 팔아서 그걸 하는 기초 연구실에 가서 잠깐 보셔야 되고요. 근데 내가 뭔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런 웨비나 같은 거에 그런 좀 많이 정보를 얻으셔서 좀 참석해야 되고 뭐 이거 보면은 이게 뭐 mRNA 백신과 전달체 기술 동향 뭐 이렇게 제목은 돼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랑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뭐 일개 병원의 뭐 연구 중심 병원 유닛 선정 기념 심포지움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뭐 디지털 세라피틱스에 대한 이거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했었는데요. 어제 했구나. 근데 그런 것들 듣다 보니까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뭐 조금 어느 정도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즘 시장 동향이라든지 연구 개발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거를 정보를 얻기에는 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치 세팅인데요. 벤치 세팅은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고 저도 뭐 지금 우리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 연구실에 월세 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죠.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받는 그런 연구비 가지고 그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연구원들한테는 다 4대보험까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정성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신 대로 뭐 멘토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같은 비슷한 그레이드의 선생님들끼리 뭐 쉐어를 한다든지 뭐 기초 교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일단은 갖추고는 있어야 그게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 기계 사고 이런 거 세팅하기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고 몇 천만 원 연구비 받아서 이거 샀다가는 뭐 인건비 될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용 장비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윗분 교수님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뭐 어떻게 궁합은 통한다고 뭐 어떻게 얻을 수가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연구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연구비는 이걸 과연 다 인건비로 할 건지 아니면 인건비는 좀 쉐어하고 좀 윗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약 재료비 쪽으로 많이 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아이디어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뭐 빅가이나 빅페이퍼 저는 주로 아이디어를 이제 네이처 리뷰 계열의 저널에서 많이 얻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주제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연구와 관련된 최근에는 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세미나들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요. 아까도 제가 뭐 성대 박석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이거 한 지가 이미 이제 1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뭐 일단 솔깃솔깃 할 거예요. 뭐 요즘 뭐 AI 같은 데들 뭐 메타버스 같은 데들 하고 솔깃솔깃 할 텐데 일단은 뭔가 하나의 테마를 잡았으면 그쪽에서 한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 공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부지런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결국은 나한테 좋은 멘토 선생님들하고 계속 디스커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 연구자의 활발한 교류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 기초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 네임밸류 보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브랜치에 있다든지
뭐 지방에 있다든지 뭐 조금 병원 규모가 작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하고 당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나랑 같이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결국은 뭐 정성영 교수님도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바쁜 병원 생활에서도 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된다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호기심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내심하기 싫어서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지금은 동기부여는 제가 저는 사실은 메디컬 닥터라는 그러니까 불러주는 것보다도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주는 게 저한테는 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잘 돼서 코스닥에 상장하고 정년 퇴임 후에 그 좀 받은 주식으로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재밌으셨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